푸른 지중해를 따라 화려했던 고대 로마 문명과 이슬람 제국의 찬란한 유산을 보았습니다. 몸에 마사지 이렇게 딱. 바다 건너 새로운 세상을 갈망했던 탐험가들의 땅. 수천 년 역사의 항구 도시에서 만난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람들. 지중해의 보석 같은 그들을 뒤로하고 또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척박한 광야를 생명의 땅으로 바꾼 유대인들. 바다보다 넓은 갈릴리 호수에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함께했던 예수의 기적을 떠올리고 불모의 대지를 개척한 키부츠를 찾아갑니다. 죽음의 호수 사해에 피어난 하얀 소금꽃처럼 끈질긴 생명력을 일궈낸 개척의 역사, 그 위대한 도전을 만나봅니다. 지난해에도 전쟁을 치루었던 이스라엘. 아라비아 반도의 끝, 전략적 지역에 위치해 있어 주변 국가들과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는데요. 레바논 국경 인근 이스라엘 민족의 영산으로 불리는 헤르몬산으로 향합니다. 북부 국경지대, 멀리 시리아에서 시작된 샤르키 산맥이 레바논을 거쳐 이스라엘까지 뻗어 있습니다. 북동쪽으로는 시리아, 북서쪽으로는 레바논, 그리고 이 남쪽으로는 이스라엘. 그래서 이 헬몬산은 이 3개 국가의 국경 역할을 합니다. 샤르키 산맥의 최고봉인 헤르몬산, 연중 방문객들로 붐비는 이스라엘의 명산인데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저 눈이 오고 마지막까지 눈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헬몬산입니다. 사실 헬몬산 하면 이 겨울철에만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름철 내내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헬몬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스키장이 있는 헤르몬산. 한여름이지만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리프트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이슬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 북쪽 헬몬산을 떠올릴 때 정말 이 헬몬산이야말로 유대인들에게 정신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명산이죠. 성경 시편에 헤르몬산의 이슬을 은혜와 축복으로 찬양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밤이 되면 고지대의 찬공기가 엄청난 양의 이슬을 만들어 건조한 광야를 촉촉히 적시는데요. 해발 2700의 이스라엘 최고봉 헬몬산입니다. 이곳에 오면 이 플레음이 느껴지고요. 한여름에도 봄을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계절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헬몬산이에요. 울창한 숲도 변변한 산책로도 없는 헤르몬산.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례하듯 이곳을 찾아 아이들과 함께 민족의 성지를 돌아보는데요. 검문소 앞에 멈춰 섭니다. 과거 전쟁을 치른 나라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군인들의 허가를 받고 이동합니다. We think this is a military area. Yes. So how we tourists visit here? Wow, it's surprising. Why not? So every day, the many people visit this area. Yes. Some days more, some days less. 멀리 시리아 땅이 보입니다. 중동 전쟁 때 치열하게 싸웠던 이웃 나라인데요. 국경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는 부자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אני מספר לו על המדינה, על החרמון, על זה שיש גם מדבר, גם ערים וגם ימים בארץ ישראל. מה למדת? מה שמעת מאבא? שמעתי שברוב השנה יש פה שלג. 헤르몬산의 강수량은 연중 1,500mm,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덕분에 다양한 식물이 자라는데요. 야생 체리입니다. 크기는 작아도 제법 맛있다고 하는데요.
체리 향기가 진하게 나는 언덕 아래로 내려가 봤습니다. 사람 손을 타지 않은 덤불 속 빨간 열매가 탐스러운데요. 이것이 그 헬몬산에서만 먹을 수 있는 산 체리입니다. 야생 체리,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요. 아주 강한 신맛이 있지만 맛은 체리 맛이에요. 이렇게 헬몬산에서 따먹는 체리야말로 자연의 천연의 바로 그 맛이죠. 헤르몬산에서 내려와 레바논 접경 지역인 메툴라로 향합니다. 크파루 길라디, 평온해 보이는 마을이지만 레바논 최접경 지역에 있어 늘 긴장감이 감돌죠. 이곳은 그 메툴라 지역에 가장 처음으로 정착한 마을 중에 하나인 크파르 길아디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이 지역에 가장 먼저 세워진 건물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1916년부터 황무지를 개간해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100년 된 방앗간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곡식을 빻는 기계를 움직이자 지하로 통하는 문이 나오는데요. 마치 첩보 영화처럼 비밀스러운 출입구. 과연 어떤 곳인지 직접 내려가 봤습니다. 이 무기들 좀 보세요. 놀랍게도 무기 창고입니다. 방앗간 비밀 지하 공간에 주간단총이 놓여 있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을까요? עובדים בלילה, כן. חופרים, בבוקר הולכים לעבוד, ובלילה הבא חוזרים עוד פעם לעבוד פה. זה מפה... 1948년까지 이스라엘 민병대가 사용했던 무기입니다. 이것이 나치 시대 때에 나치들이 사용했던 무기가 비밀스럽게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유대인들의 손에 있었고, 당시에 이 무기를 사용했던 그 하가나라고 하는 민병대는 바로 이스라엘 독립과 함께 이 이스라엘 IDF 국방부가 된 거죠. 1920년대부터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은 각자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는데요. 그 지루하고 힘든 싸움 끝에 지금은 평화로운 공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부 헤르몬산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굽이굽이 흘러가는 곳, 이스라엘의 젖줄 갈릴리 호수로 갑니다. 이른 아침 태양을 삼킨 듯 붉게 빛나는 갈릴리 호수. 끝이 안 보일 만큼 넓은 규모 때문에 성경에선 바다로 묘사되기도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중요한 식수 공급원입니다.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로 붐비는 성지순례 명소이기도 한데요. 2000년 전 고깃배를 본뜬 유람선입니다. 이 갈릴리가 유명한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곳에서 이제 많은 활동하셨는데, 그래서 이 갈릴리를 방문하는 사람은 꼭 한 번쯤은 2000년 전을 회상하면서 한번 배를 타보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갈릴리 호수를 가까이 보고 싶어 저도 배에 올랐습니다. 2000년 전 갈릴리 호수는 이방인들이 사는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는 예루살렘이 아닌 이곳에서 기적을 행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사랑을 전했는데요. 세계 각국에서 찾아오는 순례객들을 위한 이색 이벤트, 국기 개양식입니다. 나이지리아계 영국인들이 국가를 열창하는데요.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한평생을 헌신했던 갈릴리의 예수. 그 의미 깊은 성지를 돌아보며 뜨거운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If you fall
좀 전에 어떻게 고기를 잡았는지 한번 시연을 해보겠대요. 갈릴리 호수에서 만난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던 예수. 그 후 베드로는 예수의 가장 가까운 제자가 되었는데요. 당시 베드로의 고기잡이를 재현하는 행사입니다. 그물을 던진 지 얼마가 지났을까요? 진짜 고기를 잡은 줄 알았는데요. 이런 깜빡 속을 뻔했네요. 성지순례 중이지만 엄숙함 대신 기쁨이 가득합니다. First, why you came here? Why you are exciting? Because this is a religion country. Religion, Christians. Yes. We believe in Jesus. Yes. We came to praise the name. We came to give His name glory. We came to glorify His name because He's a mighty God. 갈릴리 호수에는 예수가 무리를 걷고 바람과 파도를 잠재웠다는 기적이 전해지는데요. 전쟁의 거센 폭풍도 잦아들기를 기도해 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멀지 않은 곳, 예수가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설교했던 작은 산 위에 팔복교회가 들어서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상대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어주라는 이야기까지 예수의 유명한 설교가 생해진 곳입니다. 1937년 설립된 팔복교회, 팔각 형태의 지붕과 창문에 8가지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이렇게 해서 8가지의 복을 선포하신 그런 교회 내부가 되고요. 종교를 뛰어넘는 인간의 윤리와 사회적 의무, 이웃 사랑까지 예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서쪽 이즈르엘 골짜기로 들어서면 비옥한 습지와 평야가 펼쳐진 미시마루 하 에멕이 나옵니다. 헬레니즘과 로마 시대를 거쳐 십자군 문명까지 크고 작은 마을이 생겨났던 곳인데요. 습지가 있는 자연보호구역이기도 합니다. 입구에 내려 걸어가는 길, 성경에서 감람나무로 불리기도 하는 올리브 나무가 보입니다. 한 천년 이상 된, 그러니까 천년의 세월을 견디어 온 나무는 사실은 감람나무밖에 없어요. 이 너무나 오래돼서 이 메인 그 기둥이 썩어 없어져도 옆에서 다시 가장기가 이 본 가지가 되면서 생명력을 유지해요. 열매 보세요. 나무는 이렇게 늙었지만은 열매는 청춘이에요. 천년 고목이 맺은 싱그러운 올리브 열매. 백발 노인이 자식을 본 것처럼 놀랍기만 한데요. 건조한 지역답게 선인장이 자주 눈에 띕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를 선인장 열매를 뜻하는 사브라라고 부르는데요. 이 뜨거운 날씨에 이 견뎌내는 이 선인장을 보고 유대인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즉 이 땅에 아주 고단한 이 땅에 유대인들이 끝까지 살아남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짜바로 하는데 이 짜바로 하면 유대인들에게 이 토백이란 그런 뜻이에요. 황토빛 대지 위에 비옥한 옥토와 울창한 숲이 펼쳐진 아인 아펙. 이스라엘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습지가 남아 있습니다. 나아만 하천의 마지막 습지인데요.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1979년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 보호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을 먹으면서 가져온 게 있는데 이게 누구의 먹이냐? 자, 보시죠. 식빵을 늪에 던지자 순식간에 메기떼가 달려듭니다. 어른 팔뚝보다 큰 메기가
끝도 없이 몰려드는데요. 이렇게 메기가 많은데 그냥 남아있는 거는 유대인들은 메기를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 성경에 이 물고기라도 비늘이 없으면 먹지 말라가 하는 그 규정 때문에 이렇게 좋은 메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먹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인들이 이 메기를 알았다면 아마 이거는 이 여름에 최고의 보양식이 됐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생선과 조기류를 먹지 않습니다.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개척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요. 다양한 수생, 동식물들의 낙원이 된 이곳 습지공원도 그 결과물 중 하나입니다. 이 아랍인들이 늪지대에 말라리아가 무서워서 버려진 이 땅을 유대인들은 이 땅을 개간하고 물을 빼고 말라리아를 없앤 다음에 대대적으로 이 땅을 개발해서 농업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1920년대의 키부츠예요. 사막 위에 꽃 피운 개척의 역사, 불가능을 바꾼 원동력은 바로 농업 공동체 키부츠였습니다. 1920년대 이스라엘 건국의 경제적 토대가 되었던 미시마루 하에멕 키부츠를 찾았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하에멕 키부츠의 구성원 보아즈를 만났는데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50년 동안 키부츠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1909년 최초의 키부츠가 생긴 이후 현재 이스라엘 전역에 230여 개의 키부츠가 운영 중입니다. 전체 농업 인구의 17%를 차지하는데요. 보아즈 부부가 살고 있는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감사의 의미로 수묵화가 그려진 대나무 부채를 선물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면서 무척 좋아했습니다. 집이 크고 무척 쾌적해 보였는데요. 한국은 내 집 마련이 참 힘든 일인데 이곳에서는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עכשיו את הבתים מקבלים לפי הגיל, לפי הוותק. בקיבוץ של פעם זה היה לפי כמות הילדים, לפי הצורך. מי שהיה לו יותר ילדים קיבל בית יותר גדול. 정말 꿈만 같은 얘기입니다. אני לא מטפלת בכסף ובבנק, יש מי שמטפל ודואג. אני יכולה ללמוד קורסים, אוניברסיטה, קיבוץ נותן לי, גם יש הרבה דברים ביחד. 내 것은 없지만 풍족한 키부츠, 보름달만큼 넉넉한 이곳의 생활이 궁금해졌습니다. 1923년 설립된 미시마루 하에멕 키부츠, 현재 1,100여 명이 살고 있답니다. 농산일뿐만 아니라 식사, 빨래, 육아까지 공동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키부츠 세탁실입니다. 여기가 키부츠의 모든 1,100명의 빨래를 담당하는 세탁소예요. 재밌는 것은 이 모든 창문마다 색깔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옷을 맡길 때에 그냥 던지는 거죠. 이 색깔대로 이렇게 맡겨야 섞이지 않고 제 색깔의 빨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무더운 날씨 매일 나오는 빨래양이 엄청납니다. לפי זה אחר כך נלך לראות איפה מקבלים את הבגדים. יש לך מספרים פה? אני לא יודע אם זה קל להראות, אני לא יודע איפה זה. הנה, יש מספר. זה מספר שלך? זה המספר שלי. 재밌네요. 그러니까 119번은 보아즈의 넘버예요. 어느 색깔이든 어디에 옷을 던져 놓으면 빨래가 다 된 다음에 분류를 해서 자기 119번에 갖다 놓는 거예요. 빨래는 공동 세탁실에서, 밥은 식당에서 먹기 때문에 집안일에 시달리는 여성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신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데요.
키부츠에선 몸이 불편한 노인을 제외하곤 누구나 일을 합니다. 그때그때 개인의 의사를 고려해 업무에 배정되는데요. בערך 20, 18, 20, 22, תלוי. חורף יותר, קיץ פחות. 공동규칙이 엄격한 키부츠지만 가입과 탈퇴는 자유롭습니다. 30살이 되면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는데요. 예전에 이 한국인 청년들도 여기서 volunteer로 바로 이 일을 했답니다. 아마 20년 전이면 제 나이 때겠죠? 젊은 사람 못지않게 일을 잘한다고 칭찬께나 받았습니다. 여기서 일하랍니다. 보통 키부츠 인원은 50명에서 2,000명. 이곳은 규모가 큰 편이라 키부츠 내에 구성원을 위한 전용 상점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 슈퍼에서 파는 물건은 다 갖추고 있는데요. 신선한 야채와 과일도 매일 가져다 놓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장을 본 다음 계산대에서 돈을 내지 않고 번호만 얘기하면 됩니다. 영수증에 자신의 고유 번호가 찍히는데요. השיטה שלכל חבר יש תקציב בקיבוץ, וברגע שאני מגיע אני אומר להם את התקציב, הם רושמים, וזה מחייב אותי במחשב. כל חודש. כן, זה לא בחינם, לא עולה. 아마 세상에서 이 슈퍼에 뭘 사러 가면서 돈 가져가지 않는 유일한 사회는 아마 키부츠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돈을 만지지 않고 삶을 살고 싶다면 키부츠 오시면 돈 만지지 않고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모든 것을 살 수 있습니다. 키부츠는 대부분 공동 소유라 생활비가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5인 가족의 한 달 평균 200만 원 정도를 받는데요. 키부츠에 필요한 재정은 농업과 목축을 통해 충당됩니다. 풀과 나무가 자라지 않는 불모의 땅. 그러나 유대인들은 과학화된 영농 기술로 젖소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우유를 짜는 시설인데요. 이스라엘 유제품은 맛과 품질이 뛰어나 해외로 수출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개척 정신은 황량하고 메마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지금 150마리의 젖소가 있는데 이 150마리를 3사람이 통제를 한대요. 굉장히 효율적이고 자동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다음 매일 3번 이렇게 젖을 짠다고 합니다. 키부츠에서는 집과 차도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뒷면에 키부츠 로고가 새겨져 있는데요. 원하는 자동차를 예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유 번호가 내정된 센서로 시스템을 작동시킨 후 차량의 용도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LG 오토 라카트 가야 LG 오토 아따 마디파 לא אכפת לי. 최근 일부 키부츠에 사유재산 제도가 도입되고 이탈하는 젊은이들도 늘고 있지만 여전히 키부츠는 이스라엘 경제를 지탱하는 노동생활 공동체입니다. 사실 키부츠는 2000년간의 방랑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산파 역할을 했던 건국의 주역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키부츠 정신을 통해서 또 이 키부츠는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그러한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이스라엘 발전의 원동력인 집단 농장 키부츠를 떠나 요르단과 접경 지역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짠 호수 사해로 향합니다.
이스라엘 남부로 내려갈수록 생명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뜨겁고 건조한 기후가 이어지는데요. 과거 이곳은 사해가 있던 자리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수위가 줄어들어 그 흔적을 찾기 어려운데요. 100년 전 영국 탐사대가 바위에 표시한 사해의 높이입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사해의 수위가 여기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와서 이 사해의 수위를 이렇게 표시를 했고, 다시 10여 년 후에 1917년에는 여기까지 사해가 이미 줄어 있었죠. 여기서 보면 믿을 수가 없어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여기까지 사해가 가득 차 있었고, 지금 현재 사해를 보면 끝도 안 보입니다. 저 밑에 사해가 이제 줄어져 있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호수 사해, 워낙 규모가 커서 바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멀리 시선을 돌려야 겨우 사해가 보입니다. 개발의 후유증으로 수위가 1년에 1m씩 줄어들고 있는데요. 사해로 흘러가는 요르단강의 수량까지 줄면서 앞으로 50년 후면 사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위가 계속 낮아지는 바람에 관광단지와 사해의 거리가 2km나 떨어져 별도의 차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거를 왜 타고 가나요, 지금? 이제는 사해가 너무 말라서요. 이제는 사해까지 나가려면은 코끼리 차를 타고 나가야 돼요. 이 물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 대신 물은 점점 엑기스가 돼가니까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오래전 지각 변동으로 지중해가 흘러들어 생긴 사해. 요르단강이 유입되지만 증발량이 많아 염분 농도가 5배 이상 높습니다. 생물이 살 수 없어 죽음의 바다라 불리는데요. 그러나 몸이 둥둥 뜨는 체험을 할 수 있어 세계 각지의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사해가 위치한 곳은 해발고도 마이너스 416m.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 물이 빠져나갈 수 없어 염도가 더욱 진해지는데요. 이 사해의 전경이 탁 트인 이곳에 보이는 모든 것이 소금이에요. 소금물, 소금덩이, 소금돌. 사해의 수위가 점점 줄어들면서 바닥을 드러낸 지역입니다. 염전의 소금이 한데 뭉친 듯 거대한 결정을 만들었는데요. 두께만 봐도 사해의 염분 농도가 얼마나 진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소금덩인데요. 소금돌. 와, 이 소리. 아마 세상에 수없이 소리를 들었지만 소금 부딪히는 소리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이게 소금 소리예요. 미네랄이 풍부한 사해 소금, 목욕용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사해의 명소 엔게디 해수욕장입니다. 이 사해물은 체험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데요. 이 일반 바다보다 10배나 높은 이 소금물의 강도로 인해서 첫째는 들어가면 몸이 뜨고, 둘째는 함축되어 있는 수많은 미네랄로 인해서 아마 미용의 최고라고 합니다. 날카로운 소금 결정 때문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하는데요. 곳곳에 소금 결정이 보입니다. 소금이 얼마나 농축되어 있는지, 이 뭔가 붙을 만한 곳이 있으면 스스로 결정을 이루어서 거의 아름다운 또 다른 예술 작품을 만든 것 같아요. 죽음의 호수에서 소금꽃을 피우는 사해. 생명력 강한 유대인들과 여러모로 닮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드디어 물 위에 누워봅니다. 와, 구명조끼를 입은 것도 아닌데 몸이 둥둥 뜹니다. 지금 제 몸에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힘을 뺀 거예요.
꼭 우주에 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바다 위에서 망중한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בחופש. זה טוב. טוב מאוד, זה טוב. פה. טוב. 사해가 마이너스 400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곳이 다른 곳보다 산소가 30%나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쉼을 쉬면 그 자체가 릴렉스예요. 그러니 거기에다가 이 순도 높은 소금물 위에 함유되어 있는 이 미네랄로 인해서 이 마음과 육체에 정말 심신에 아주 유익하고 편안한 곳이 바로 이 사해예요. 사해. 2000년 전 헤롯 왕과 클레오파트라도 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해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지난 수천 년간 생물이 살 수 없어 죽음의 바다로 불렸던 사해.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해의 소금과 진흙을 상품화했고 최근 바닷물 속에서 신소재 물질을 개발해 자원의 보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땅을 개척한 유대 민족. 사해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홍해 운하를 추진하고 있다는데요. 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듯 2000년 방랑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정착한 사람들. 더 이상 고립된 외딴 섬이 아닌 주변국과 화합하는 이웃으로 또 다른 개척의 역사를 써내려가길 기대해 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봄이 납니까?